파레토 최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optimality는 최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optimality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보통 이제 파레토 최적을 의미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optimality입니다. 그 뭐 최근에 뭐 정의, 뭐 공정 이런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경제학을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그 경제학에서 다루는 이제 efficiency의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좋고 여러분도 경제학에서 다루는 사실 효율성의 개념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에 대한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제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파레토의 옵티멀리티입니다. 파레토 옵티멀하다.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효율성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가 파레토 최적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자원 배분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파레토 최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제가 여기 이제 적어놨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하는 자원 배분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지금 상태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든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뭐 생산을 리어레인지 한다든가 혹은 뭐 재화를 리어레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가 이제 최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지금 이 optimality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optimality의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5장 후반부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슈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제 전체의 총 요소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간단하게 수요 공급 곡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가격이고 이쪽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Price Quantity 다이어그램에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혹은 뭐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분석을 할 때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균형 상태에 있었고 이제 예를 들면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뭐 미시경제학이나 혹은 뭐 다른 경제학 과목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중급 거시경제학에서 다루게 되는 이슈들은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동해 가는데 최초의 균형 상태도 사실상 파레토 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균형 상태에도 파레토 최적인 상태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앞서 우리가 5장 전반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여러 시장들이 균형 상태인 일반 균형 분석을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균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이 균형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시장들이 모두 균형이 되는 그러한 상태. 물론 이제 우리 모형에서는 노동시장 균형만 사실상 뭐 보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비자의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모두 다
고려를 하는 하나의 이제 일반 균형 모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General Equilibrium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접근 방법은 지금 이러한 수요 공급 곡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초의 균형 상태도 파레토 최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 새로운 균형에서도 파레토 최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 누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자원 배분 상태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 최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정리가 있는데요. 띠오럼이 있는데, 일반 균형 분석이라든가 일반 균형 이론이라든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띠오럼이고요. 첫 번째 띠오럼, 이제 First Welfare 띠오럼을 이제 우리가 후생 경제학의 제일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띠오럼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이 후생 경제학의 이제 제2 정리라고 부르는 두 가지 정리인데요. 이제 예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이제 케네트 에로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에로우와 이제 드브루라고 하는 이제 두 명의 경제학자가 사실 이제 증명을 한, 그러니까 중요한 성질이고, 이 성질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띠오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First Welfare Theorem이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경쟁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Comparative Equilibrium이 파레토 최적이다. 그러니까 CE는 PO다. Comparative Equilibrium을 이제 CE라고 줄여서 부르고, 파레토 옵티멀을 이제 PO라고 쓴 건데요. 경쟁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다. 우리가 이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Invisible Hand라고 해서 사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우리가 종종 과정을 하게 되는데,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뭐 수요 측면에서 참가를 하든 공급 측면에서 참가를 하든 시장 가격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경쟁 균형,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균형 상태, 지금 제가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서 그렸던 그때의 균형 상태를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생경제의 제일 정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그 가정들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외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되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시장의 지배력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독점이라든가 과점과 같은 시장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독과점은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우리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험 상품이라든가 혹은 뭐 중고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정보 불안전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매하는 자동차, 자기가 탔던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중고차가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사실 우리는 여기서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스터디하게 되는 외부성이라든가 익스터널리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외부성은 독과점의 문제라든가 혹은 정보의 불안전성, 비대칭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쟁 균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마치 꼭 물리학의 실험실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그런 균형을 이제 경쟁 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이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 균형이 바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하는 자원 배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굉장히 정교한 수학을 써서 증명을 한 것이 후생 경제학의 제1정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시장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그러면 이제 경쟁 균형이 달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원 배분은 최적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First Welfare Theorem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시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을 하면 그러면 자원 배분이 최적 상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를 제기할 수 있냐면 세컨 웰페어 티어럼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는 외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도 있고 독점 기업도 있고 과점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모르고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통틀어서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 실패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켓 페일유어예요. 그래서 마켓 페일유어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냐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비효율적인 상태가 초래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제공을 하는 개념이 바로 마켓 페일유어예요. 그러니까 마켓 페일유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스티파이 하는 것이죠. 그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공공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공공재도 사실상 어떤 재화냐면 퍼블릭 굿이라고 얘기를 하는 굿즈라고 하는 그 공공재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재화예요. 예를 들면 국방 서비스 이런 거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이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징병제를 채택하지 않고 그냥 그걸 만약에 어떤 용역 업체에 국방을 맡긴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그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시장에서 예,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서비스가 치안, 국방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어떤 재화들을 가리켜서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혹은 어떤 그룹,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공공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왜 정부가 혹은 뭐 집권 여당에서 공공재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당연합니다. 공공재는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바로 대표적인 마켓 페일리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켓 페일리어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최근 또 다른 이슈로 만약에 정부가 공공재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좀 이건 넌센스죠, 그렇죠? 그게 뭐 공공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컨드 웰페어 티어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컨드 웰페어 티어럼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켓 페일리어에 대한 하나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켓 페일리어로 인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세컨드 웰페어 티어럼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는데 뭐 그 별로 이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중국 거시경제학에서 살펴볼 내용도 아니어서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라고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세컨드 웰페어 티어럼은 그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서 정부든 뭐 누구든 적절한 자원 배분을 한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그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그 일종의 부존점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처음에 이제 자원 배분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놓고 이제 시장에 맡겨 놓으면 예, 파레토 최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소득이 좀 적은 사람한테 소득을 조금 더 보전해주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소득이 적을 사람에게 이렇게 소득을 조금 보전해주는 형태의 어떤 자원 배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득 재분배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재분배입니다. 자,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irst Welfare Theorem은 Comparative Equilibrium이 파레토 옵티멀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Second Welfare Theorem은 뭐냐면 제가 달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달성할 수 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may or may not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띠오놈입니다. 사실 저는 Second Welfare Theorem을 더 좋아하긴 해요. may or may not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시장 마켓 페일리어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 균형이 달성되지 않거나 혹은 자원 배분이 최적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현실에서는 잘 알 수가 없겠죠. 이 상태가 지금 파레토 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실은 first best world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쟁 균형 상태에는 사실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ond best worl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first best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자원 배분 상태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second welfare theorem의 메시지는 뭐냐면 뭔가 마켓 페일리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절한 재분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세컨드 웰페어 티어럼의 메시지는 뭐냐면 적절한 자원 배분, 재분배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컨드 베스트 월드인데 만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이제 third best world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우리가 살고 있는 second best world가 first best world로 간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second welfare theorem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항상 자원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실패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존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를 보는데 마켓 페일리어로 인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원 배분이 악화되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government failure라고 해요. 그래서 마켓 페일리어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government failure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government failure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first best world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second best world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을 second best world로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외부성의 문제라든가 독과점의 문제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맞는 킷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반드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 혹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시장 경제에는요 몇 가지 요인들을 한번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익스터널리티고요. 이게 바로 외부 효과,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달성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고 달성될 수도 있지만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터널리티가 없으면 당연히 경쟁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지만 익스터널리티가 존재한다면 파레토 최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무엇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이제 익스터널리티 외부성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은 제3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혹은 제3자가 어떤 편익을 얻었다면 이익을 봤다면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편익을 본 제3자로부터 어떤 비용을 제3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는 이그젬플은 폴루션 같은 경우, 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폴루션 같이 그 부정적인 누군가에게 이제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의 외부성 혹은 뭐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제3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제공된다면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positive externalit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사실상 문제가 되겠죠.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는 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경제 전체 혹은 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실제로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익이라든가 편익이 발생하겠지만 그 사회 구성원 가운데 저는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물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막 그 정량화하지 못하고 퀀터파이하기 어려운 요소니까 그런 건 이제 좀 조금 이제 2차적으로 세컨 오더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사회 제도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인격 존중 반드시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좀 더 사회가 순기능하는 면들이 좀 많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예방 접종 같은 거. 최근 뭐 우리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독감도 또 이슈죠. 예. 뭐 요즘 머리에 아프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서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생각해 보시죠. 중고등학교에 한 클래스에 뭐 한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한 클래스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인 3명만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와 혹은 20명이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에 익스터널리티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3명만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하면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사실 더 높을 수 있고요. 반대로 20명이 예방 접종을 했다면 물론 30명 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명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10명은 그만큼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파지티브 익스터널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잖아요. 독감 예방 접종은 사실 100%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100%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60%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예방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건 그 얘기고요.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제 부의 외부성,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뭐 공장이든 어떤 뭐 회사든 이런 곳에서 혹은 뭐 어떤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뭐 노이즈도 하나의 폴루션이죠, 그렇죠? 소음 공해, 노이즈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굉장히 불편한 행동들을 한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폴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
그러한 이제 폴루션은 사실상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배출이 되면 제3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그러한 공장, 그러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인근 주민이라든가 혹은 뭐 인접한 사람들은 제3자들은 사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라든가 혹은 이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제 외부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성은 뭐 대표적인 시장 실패고요, 마켓 페일리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성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물론 뭐 적발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면 기업들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된다면 이제 스스로 오염물질을 통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고안한다든가 디자인한다든가 혹은 이제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성, 외부 효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비용을 청구한다? 사실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뭐 북촌마을 같은 멋진 그 어트랙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사람들한테 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기도 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 부의 익스터널리티가 있는 것이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멋진 한옥 마을을 감상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런 베네핏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같은 경우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디스토팅 텍스인데요. 왜곡 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조세의 형태는 무엇이냐면 럼섬 텍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 중에서 그냥 일부를 뭐 세금으로 내는 건데 소득이 많든 근로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똑같이 T를 내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의 조세 제도는 이러한 이제 왜곡 조세, 디스토팅 텍스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소득세는 누진제,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진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ump tax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컴 텍스가 만약에 lump tax라고 한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도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을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도 5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게 lump tax예요. 그러니까 텍스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소득과 상관없이. 이게 이제 lump tax고. 그래서 텍스가 lump tax가 되면 이건 어떠한 왜곡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없는 조세가 대표적인 lump tax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이그젬플에서 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컴 텍스는 세율이 일정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소득이 있으면 뭐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는 프로포셔널하게 세금이 늘어나는 형태가 이제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도 20% 내고요. 소득이 많아도 20%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의 누진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율이 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득이 낮을 때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소득이 높아지면 이제 세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이건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율은 기울기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이 구간을 넘어서면 또 이렇게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점점점 가팔라지는 형태의 이제 조세 제도를 우리가 누진 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누진 세제도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비례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세는 대표적인 외국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인데 보시죠.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소비자의 예산 제약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C는 W에 H-L, L이 이제 여가 시간이고 H가 총 가용 시간이었었어요.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T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lumsum tax죠. 정액세라고 부르고요.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T 대신에 레이버 인컴에 H-L이 근로시간이잖아요. 총 가용시간 마이너스 여가시간이 바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을 했으니까 바로 이 텀이 근로소득 레이버 인컴이 되고요. 그러니까 레이버 인컴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타우가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우가 0.2라면 제 소득은 레이버 인컴의 80%만 제 소득이 되는 것이죠. 20%는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산 제약을 갖는 경우에 예산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보시죠. 외국 조세에서 예산 제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1 마이너스 세율, 그래서 텍스 타우가 세율이에요. 예를 들면 0.2, 2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겠죠. W에 총 가용 시간 마이너스 여가 시간이 노동 시간이고 이제 여기에 기업을 소비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비던드가 발생합니다. 자, 이 식을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묶어서 H와 곱하면 1 마이너스 세율의 WH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타우의 WL이 되고요.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세율이라든가 웨이지라든가 총 가용 시간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선택하는 것은 C와 여가 시간 L이에요. 그래서 이 텀을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C 플러스 1 마이너스 타우에 W의 L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타우에 WH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자, 앞서 우리가 lumsum tax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T만 내는 lumsum tax의 경우에는 대표적 소비자의 예산 제약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만 보시면 차이점이 이제 여가의 가격이 사실은 W잖아요. 앞서 lumsum tax에서는 여가의 가격을 우리가 W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내가 한 단위 더 누리게 되면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W였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일하고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W를 생각한다고 했고 바로 이 W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W가 예산선의 기울기는 바로 W였었어요. 이게 슬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외국 조세를 도입하게 되면 제가 여가 시간을 한 단위 더 사용을 할 때 여가의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W가 아니라 이제는 1 마이너스 타우의 W가 돼요. 그러니까 20%만큼을 세금으로 내고 제가 시간당 임금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W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텍스가 20%라고 하면 저는 여가 시간을 한 단위 더 사용을 할 때 마음으로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 8,000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이상 W가 아니라 1 마이너스 타우의 W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달라지면 외국 조세가 도입이 돼서 예산선이 달라지면 기울기는 1 마이너스 타우의 W가 돼요. 이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도 달라지겠죠. 자,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의 결과가 어땠었냐면 자신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에서 소비와 여가 시간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W면 이건 이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선택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냐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이상 W가 아니라 1-타우의 W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 소비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1-타우의 W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무차별 곡선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바로 그 접점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달라지겠죠. MRS가 1-타우의 W와 같아지는 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뭐 W는 그냥 편의상 균형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W 스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NPL은 여전히 이제 웨이지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똑같고요. 우리가 앞서 균형 상태에서 일반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결과가 뭐였었냐면 소비자들의 MRS와 기업의 NPL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같아지냐면 이제 웨이지를 중심으로 MRS와 NPL이 같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MRS가 NPL이 같아지는 게 바로 파레토 최적이에요. 경쟁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르다면 그러면 자원 배분을 조금 바꿔서 소비자든 기업이든 누군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르다면. 그런데 이제 외국 조세가 들어오게 되면 MRS는 1-타우의 W가 같아지고 그 다음에 NPL은 W와 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MRS와 NPL이 이제 더 이상 같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시장 개입을 해서 자원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요. 세 번째는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소가 바로 독점 모노폴리라고 하죠. 뭐 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 시장, 과점 시장, 기업들이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닌 그런 상황. 독점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뭐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이제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독점 기업은 자신이 가격을 만들 수 있으니까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커 완전 경쟁 시장은 다 프라이스 테이커고요.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독점 기업은 이제 프라이스 메이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제가 케이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working with a model이에요. 모형을 가지고 한번 두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끊고 이어지는 클립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